일단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를 갖고 저는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했는데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여가지고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해라 좀 방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태까지 살면서 뭐 제가 해보고 싶어 하는 일은 그래도 꼭 해보고 죽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미술을 떠나서 다른 거를 또 나중에 하게 된 것도 내가 진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옛날부터 사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차 운이 좋아가지고 대학까지 가게 됐어요. 동양화 전공이고요. 대학에 갔는데 근데 솔직히 엄청 실망했어요. 제가 생각한 예술 세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좀 엘리트적이라고 좀 느꼈어요. 뭐 지금 미술 교육을 부정적으로 뭐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주 먼 과거의 일이고요. 몇 학번이신지 여쭤봐도 돼요? 부사학번입니다. 네. 대전 엑스포 막 했을 때 그때 지내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교수님들 할아버지들 맨날 와서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고 그 수업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배들도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쉽지 않은데 예술이란 걸 너무 엘리트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현대예술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아프고 좀 어렵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예술이란 거는 그렇게 어려운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았고 좀 더 대중적인 예술, 대중과 소통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영화 일을 잠깐 했었고요. 영화 연출부 생활을 했었어요. 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근데 뭐 말이 영화 일이었지 거의 백수였고요. 백수 생활을 좀 이렇게 했죠. 뭐 영화 뭐 연출을 준비하다가 뭐 엎어지고 또 놀고 영화 준비하다 엎어지고 또 놀고 이거의 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저히 이거는 내가 성격적으로나 뭐 능력적으로나 영화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32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됐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나는 뭘 해서 먹고 사나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편집 디자인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도롱이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편집 디자인 되게 띄엄띄엄 어떻게 밤새서 툴을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편집 디자인 나랑 좀 잘 맞는다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계속 그냥 일로 삼아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디자인 일 여기서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남의 일만 하다 보면 또 갈증이 생겨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책을 만드는 일을 내가 정말 책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그걸 좀 직업적으로 해보자 해서 출판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1인 출판도 물론 그때도 출판 경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고요. 그래도 어쨌든 1인 출판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팔릴 수 있는 기획 위주로 처음에 책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일본 실용서들 많이 냈고요. 그리기, 자수, 사진, 인테리어 그쪽 분야들이 이제 조금씩 국내에 소개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뭐 지금처럼 많은 출판사들이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던 시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일본은 다행히 그쪽에 굉장히 다양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저희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당연히 외서를 내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일본 책들 중에서 괜찮은 책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 큰 돈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는 됐었고요. 그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출판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했던 건 일이었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출판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가 몇 년도쯤 되시는 거죠? 출판사를 저희가 지금 올해 11년 됐어요. 출판을 시작한 지 11년째고요.
그 고민을 했던 게 꽤 오래되긴 했지만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근히 작은 출판사로 뭐 유지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 어느 회사가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킴포크 원서가 국내에 막 알려지기 시작한 무렵이었어요. 어라운드가 그때 출간되었던 시기였던 것도 같고, 킴포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국내 매거진 흐름에 있어서 킴포크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이제 매거진들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판매나 광고적으로 이제 점점 하락하던 주제였고, 종이 매거진은 전망이 전혀 없다라고 전망 예상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킴포크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종이 매거진의 뭐랄까 위상을 만들었다고 할까. 지금은 굉장히 모든 매거진들에서 뭐 하고 있는 활동들을 킴포크 매거진 많이 시도했었고요. 광고 없이 만드는 거, 호마다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던 방식도 그랬고, 뭐 사진이나 미니멀한 트렌드라든지 오프라인 행사와 같이 하는 이벤트라든지 어떤 팬덤을 만드는 것들, 그 아날로그적인 가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공공의 이익에 대한 그런 철학들, 이전 매거진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 시도들을 많이 다뤘었고, 사실 킴포크라 그러면은 아직도 SNS에 되게 뭐 핫하고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이미지로 많이 소비가 됐는데, 사실 킴포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제가 봤을 때 국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런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철학과 형식을 굉장히 잘 조합한 케이스라 해야 될까요? 킴포크 이전의 매거진, 패션 매거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패션이 어떻고 어떤 것을 사야 되고 소비 위주의 욕망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매거진은 어쨌든 욕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체고요. 사실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랄까 욕망을 거의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요즘은 다 유튜브지만,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는 매거진이 그걸 담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좀 더 느리게 살고 싶은 현대사회의 이 피로를 좀 비우면서 약간 느끼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욕망을 풀어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전혀 새로운 지위의 종이 매거진이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그게 매거진의 하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과 이제 좀 맞물려 있다라고나 할까? 물론 그때 당시에 여러 정치적인 상황과도 국내에 또 상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출발이 국내에서는 킴포크의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저희가 지금 모여서 매거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임 자체도 그런 약간 힙한 종이 매거진이 어떤 그런 힙한 어떤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가능성을 많이 제시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은 많은 작은 소규모 매거진들이 이렇게 페이블 매거진처럼 저희도 되게 많이 실천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소수 매니아들이 이제 킴포크 매거진을 많이 사서 구독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매거진 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매거진을 수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미국에 저희가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내고 싶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미 계약된 출판사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내고 싶으면 포트폴리오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뭐 저희가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저희 자료들을 보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내게 됐어요. 그게
그 앞에 1권부터 7권까지는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글로벌로 판권이 이제 글로벌 출판사에서 판권을 대행해주고 있었던 시기였고 8호부터는 이제 해외 판권을 자기네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던 시기였어요. 저희가 운 좋게 그때 연락을 했던 거였고 그냥 뭐 운이 좋다는 거 말고는 딱히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킴포크 매거진을 만들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느낀 게 국내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 출판사로 자주 연락하는 분들도 있었고 미국의 포틀랜드 본사를 찾아간다고 너무 설렌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한 독자분들도 있었고 저희 보고 어쩌고 저희도 못 가봤는데 약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반응들을 저는 되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처음 느껴본 거예요. 약간 매거진을 왜 이렇게 좀 좋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연락까지 해주고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해주고 우리는 또 모든 판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킴포크 이름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매거진 만드는 거 외에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때 당시에는 제안들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었죠. 그때 사실 많이 느낀 건 종이 매거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핫하게 빨리 올라간 유행은 또 금방 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킴포크가 아무리 좋다는데 이건 미국 거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출판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고 있고 많은 출판사가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중소규모의 출판사들이 지금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어떤 돈과 그게 존립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 그게 존립하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뭐 출판사가 모든 출판사가 가난하게 어떻게 버텨도 사실 자기의 색깔이 없다라면 독자에게 내가 무엇인지 인지시키지 못한다면 그 출판사는 미래의 출판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체 콘텐츠가 있어야 독자한테 내가 무엇이다라는 걸 각인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의 콘텐츠를 좀 직접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내고 싶었던 몇 가지 종류의 단행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합쳐서 베어 매거진이라는 걸 창간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항상 느끼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특히 제 주변에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 되게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고 회사를 한 친구들도 또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자영업을 하는 친구도 좋겠다 그러고 모두가 일 때문에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찍 앞쪽에 앉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음료 드리는데요. 음료 3개랑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중에 고르시면 되거든요. 좀 이따. 그러면은 또 있어요. 저희 자기소개를 다 했었어요. 그래요? 안 했구나.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성함과 뭐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는지. 네. 일단은 나혜민이고요.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방 갔다 오느라. 저는 통역? 아트 통역? 이쪽 하고 있고요. 독립출판은 다 만들고 싶어서 그냥 아시는 분들 아름아름 작가 컨택하고 좀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원래 베어 매거진은 처음부터 좀 많이 읽어서 좋아했었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 좀 돌리시고 뭐 드실지 말씀해 네. 주세요. 그래서 이거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베어 매거진 이제 만드는 얘기, 창간하는 얘기 하고 있었구나. 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물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각자 나름의 그 목소리가 있는데 저희가 좀 제일 관가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우리 사회에 진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을 만한 이야기, 이 주제로 오랫동안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색깔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넣어서 매거진을 만들게 됐고, 킴포크의 유행이 킴포크의 가치는 그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은 많이 색깔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킴포크의 가치는 좀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유행이 끝난다면 사실 킴포크의 유행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유행,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넣어서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는